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로서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백수가 된 지 한 달하고 조금 달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넥타이를 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37년간 쭉 넥타이라고 메고 지낸 그런 세월이었습니다만 달포 매지 않다 보니까 역시 이게 하나의 그 규범이고 또 그만큼 또 이 엄중한 그런 걸 느낍니다. 넥타이를 맬 때마다. 아까 제가 이제 이 포럼이 뭐 이렇게 정치색을 배제를 하고 보다 이제 글로벌한 데 초점을 맞추고 리더십을 함양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자 하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저 정치 한 번도 못 해봤고요. 또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니까 제가 열심히 했던 그 FTA가 상당히 정치화 내지 쟁점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했던 일이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그런 논쟁에 중간에서 세계적인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제 편하게 그냥 가만히 다리 뻗고 지내면 그 스스로 그 자체가 저로서는 상당히 죄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해보겠다 그런 생각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더 이상의 공론에 제가 좀 지켜보면서 따르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고요. 사실 우리 김성환 교수님께서 저를 제가 상당히 뭐 아는 게 없습니다만 이런 자리에 와서 좀 평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떠냐 하는 그 취지의 말씀이 계셨을 때는 전혀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완전히 그 내용과 또 서브스턴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 이제 그렇게 됐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김 교수님의 뭐랍니까 오파를 받고 글로벌 리더스 포럼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정말 지향하고 싶은 그런 취지하고 맞더라고요. 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를 구축해가는 데서 각자의 역할 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평소에 하고 있고요. 딱 보니까 신뢰사의 구현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국가경제 부가가치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느냐 국가경제의 발전 그 다음 요즘 이야기되는 소통의 중요성. 그래서 이거 정말 제가 평소에 이렇게 늘 고민하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다 담고 있어서 이건 제가 가서 여기에 계신 분들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 김성환 교수님 제가 그전에는 좀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전화나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주고받은 데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사람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해가지고요. 9시까지는 다 마쳐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서로 좀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한 40분 동안만 제 말씀 드리고 나머지 한 10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그러고 마쳤으면 합니다. 우선 신뢰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어떤 공동체 뭐 지구촌도 국가를 단위로 한 국제사회입니다. 그것도 뭐 크게 보면 공동체죠. 지구촌이라는 공동체고요. 또 뭐 가정, 뭐 그보다 조금 더 나가면 이웃, 또 크게는 국가 이게 다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엔 다 구성원이 있고 구성원들 간의 신뢰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제가 제 업무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이렇게 하거나 국가 간에 이렇게 와이닝 다이닝이 아니고 어떤 이슈를 놓고 첨예하게 입장을 다투는 그런 쪽이 되면은 정말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세팅입니다. 그 신뢰가 과연 무엇을 뜻할까? 그 생각을 해보면 상대편을 그냥 무조건 믿어라. 내가 뭘 믿고 저 사람을 믿냐? 뭐 믿다가 뒤통수 치면 어떡하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불신이 상터입니다. 협상을 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뭐 협상을 하다 보면은 늘 이제 협상의 어떤 기교 내지는 뭐 테크닉이 개입이 되죠. 뭐 한 2개만 얻으면 되는데 뭐 10개를 내놔라고 막 아우성을 지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필요한데 상대편이 이거는 죽어도 못 줄 줄 알면서 이거 내놔라고 막 두드립니다. 그러다 나중에 슬쩍 양보하는 척 하면서 뭐 그럼 이거나 줄래? 그러고 이제 받아냅니다. 이제 뭐 그런 기교들이 있지만은 그 제가 지나온 그 협상을 몇 번 해봤습니다만 그걸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결국 국가 간의 협상은 라운드를 몇 번 거치면서 이게 한 번 라운드로 끝나가지고 뭐 우리가 어디 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한 번 사고 다시 안 보는 뭐 그런 사이가 아니죠. 굉장히 롱텀 릴레이션십을 이제 구축해 나가야 되는 그런 거죠. 아마 국가 간에 그렇다 치면 기업도 또는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들도 소멸을 서치어 가는 기는 가지만은 그거보다도 조금 더 롱텀 릴레이션십을 생각한다면은 아마 한 번, 2번을 만나면서 거기에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정말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성숙해 가기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처음부터 신뢰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협상을 할 때도 라운드를 몇 번 거치다 보면은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을 많이 나누고 마지막에 이제 모멘트 오브 트루트가 오죠. 그럼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상대편이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한 대충의 감을 잡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 이제 진실의 그 순간이 오는 거죠. 이제 그때는 정말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는 것이 딜이 메이드가 되느냐 아니면 브로큰이 되느냐 이제 그런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딜을 브레이크를 한다는 것은 애니타임 가능합니다. 그건 뭐 일을 서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딜을 메이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그럼 상대편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상대편도 그런 이제 입장을 나서야 돼요. 그렇게 될 때는 정말 이제 신뢰가 바탕이 없으나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협상하는 사람들끼리는 뭐 제가 이제 흔히 여기 언론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뭐 이렇게 현장에 있는 기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뭐 협상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제일 까다롭고 어떤 사람이 제일 좋더냐. 근데 뭐 좋은 사람 까다로운 사람 없습니다. 협상에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 이러면 마치 제3자가 듣기는 뭐 홀에 서서 빼먹기 좋은 사람, 그죠? 물렁물렁한 뭐 하하호인 그거는 협상 그 상대편한테는 아주 혹평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제가 들은 가장 좋은 거기에 대한 멘트는 A good person to work together 그겁니다. 저 사람은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노력을 해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이 서로 조금씩 달라도 같이 일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보자 이제 그런 거죠. 그게 딜입니다. 뭐 협상에서는 딜이라고 되겠죠. 아마 그런 형태의 평가가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제 스스로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들이 저를 뭐 협상에 몇 번 나섰던 사람으로서 저에 대한 평가를 저 사람 뭐 젠틀한 사람 아니면 뭐 저 사람 아주 제너러스한 사람 그러면 아주 듣기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 사람 글래디에이터 그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전투적이고 대립적이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 이제 뭐 제가 좀 남자니까 굿맨 to work together 같이 일하기 참 괜찮은 사람 그거 정말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 제 경험으로 본다면은 신뢰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은 공동체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같이 뭔가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생각. 그럼 그 만들어보자는 것은 최소한 부시자, 파괴로 가자 이건 안 되겠죠. 그런 게 가장 그 기초를 이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뭐 국제적인 그런 쪽입니다만 제가 했던 분야가 자꾸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비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 신뢰가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이제 흔히 우리말로 골포스트 무빙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축구에서도 이렇게 게임을 하면은
골포스트가 있죠. 그거는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고 계속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놓고 상대편이 이제 거기에 이제 공을 누가 넣느냐는 게임인데 이게 뭐 결정적인 순간에 공을 막 끌고 가는데 골포스트를 여기 있던 걸 저쪽으로 옮겨가는 이거는 진짜 룰 오브 더 게임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것, 싫어하는 거를 라운드가 지나면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다 드러났는데 막판에 그쪽으로 향해서 양보가 되든 아니면 뭐 받는 것이 되든 그 모멘트 오브 트루트에 가가지고 갑자기 골포스트를 옮기는 이런 거는 신뢰가 이건 뭐 그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yes와 no더라고요. yes와 no. 아주 신중해야겠더라. 그러니까 뭐 공동체에 있는 또는 뭐 기업체의 분들도 결국 그런 모멘트 오브 트루트에 가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안 되지만 내가 노력해볼 만하다. 그런 세 가지 카테고리가 최소한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yes 하고 no가 이렇게 혼돈스럽게 사용된다거나 뭐 또는 yes 해놓고 마지막에 결론을 낼 때는 아 그거 안 되겠더라 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이제 많이 무너지죠.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 뭐 그런 거 싶고요. 아마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데 갔을 때에 소위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궁지에 몰려가지고 정 안 되면서도 뭐 입장은 다 나갔고 로직도 없으면서 요새 이야기하려고 BGR이라는 게 있죠. BGR. 우리 협상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배째라 이거죠. 배째라. 깽판. 이제 이런 겁니다. 그거는 뭐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으면은 그건 정말 not a good person to work together죠. 그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나을 뻔한 그런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근데 지금까지 뭐 여러 나라하고 협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어떤 국록을 먹고 정부의 대표를 나선 사람들은 순간순간 라운드가 겹치면서 뭐 단편적으로 지그자그가 있을 때에 그런 기교, 기술을 부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게 머추어돼 가지고 진실의 순간에서 이제 딜을 메이크를 할 때는 대부분 제가 이야기한 이런 골포스트를 무브 한다거나 또는 yes or no가 막 컨퓨즈 돼가지고 말이 막 혼돈스럽다거나 또는 뭐 들어누워서 뱉제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국가 간의 협상은 엉뚱하고 또 거기는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근저에는 서로가 믿는 신뢰가 있어야 되겠더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뭐 GDP 규모로는 15번째, 또 교역 규모로는 작년에 1조 불이 되면서 뭐 9번째로 이제 그런 성과를 이룬 나라인데, 우리의 어떤 일관성, 우리의 어떤 국가로서의 크레디빌리티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들 또 이미 자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깊은 그런 자각을 할 필요가 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소통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뭐 경제 부분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제 업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이면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인데 저는 이런 거 느껴봤습니다. 뭐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선거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을 떠났습니다만 통상교섭본부장이고 바깥에 제 타이틀은 Minister for Trade입니다. 그래서 뭐 장관급 행세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네바 같은 데 가면 주로 그쪽에 이제 많이 모입니다. 또 내년 초에 다보스에서는 또 통상하는 분들이 이제 늘 많이 모이죠. 근데 WTO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서 이제 나온 오거나이제이션이고 거기에 지금 153개국이 있다가 러시아하고 몇 개가 더 들어가서 아마 올해 안에 157개국이 될 겁니다. 그럼 지구상에 한 197개 유엔 회원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WTO에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건 큰 규모의 무역을 담당하는 기구죠. 근데 그 150개국이 넘는 나라가 매번 모여가지고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국제 질서를 만들어내고 언필칭 트레이드 바이 룰의 룰을 157개국이 늘 모여가지고는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작년 연말에 12월입니다.
2년마다 하는 이제 강요회의를 제가 뭐 현직에 있었으니까 제가 우리 정부 대표로 갔었죠. 그 이제 총회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하고 전 회원국이 다 옵니다. 그러면은 뭐 저도 혼자 가지 않죠. 제가 가니까 뭐 각 부처 이렇게 해서 줄이고 해서 한 10명은 가더라고요. 그 큰 날은 한 20명, 30명 뭐 이렇게 대표단이 되죠. 그러면 곱하기 10만 해도 1,500명이 들어가는 큰 방입니다. 그 방에 그 사전에 딱 룰이 나오더라고요. 각국마다 기조연설 5분. 그러면 딱 계산해 보십시오. 157개국이 5분씩 하면요. 월화수목금 오전까지 갑니다. 근데 강요회는 월화수목 금요일까지거든요. 그럼 토요일에 비행기 타고 다 떠나는데 그럼 기조연설 5분에 뭘 하겠습니까? 네. 관세만 해도 10,000개가 되죠. 거기다 서비스 다르죠. 지재 같은 것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런 강요회라는 거. 근데 5분 하면 이제 월화수목 금요일 오전까지. 그 오후에 모여가지고 뭐 하면 그거 뭐 사무국에서 만든 회의 자료에다가 뭐 발표하고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기실은 그 정말 서브스턴티브한 이야기는 스몰 그룹에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스몰 그룹이라는 게 보통 모이면은 20명입니다. 20명. 이제 20명 모이자. 그 명수나온 명이지만 그때 국가죠. 국가들 다 대표들이니까. 대한민국 그건 무조건 끼입니다. 왜냐? 뭐 GDP로 15번째, 교육금으로 9번째. 그러면 들어가야죠. 당연히. 빼놓고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까? 당연히 갑니다. 딱 들어서 몇 면을 쭉 봅니다. 보면은 EU라는 나라가 대표로 앉아있죠. 그 중에. 그럼 EU는 27개국이니까 사실은 거기 한 50개국이 모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딱 해서 그냥 금방 주무국으로 계산을 해도 세계 교역의 85% 내지 90%입니다. 그 나라들이. 딱 50개국. 그럼 나머지 한 뭐 100여 개국 넘는 나라들이 뭐 10% 내지 15%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크리티컬 매스가 모였으니까 거기서 이것이 룰, 이것이 스탠다드 하면 가야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바깥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이 딱 이럽니다. 쉬운 말로. 뭐 그런 말들 실제로 합니다. 야, 고래도 눈 2개, 새우도 눈 2개. 그럼 너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레지티미트 하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사회 또는 뭐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그 절차적인 정당성, procedural legitimacy죠. 절차적인 정당성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정당성 갖추려다 보면 하세월입니다. 157개국이 기자연설을 몇 분씩 하면은 그게 룰이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럼 versus efficiency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몇 나라 모여가지고라도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늘 이렇게 그 대립 내지는 그죠? 양립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그 다음에 그것만 맡겨서는 안 되는 어떤 효율성, 뭐 이것을 어떻게 양립시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결국 소통의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실제로 느꼈고요. 근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제 그 몇 나라들이 모입니다. 모이면은 그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죠. 그러면은 요번에는 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뭐 또 재밌는 이야기는 그런 거 하기 전에 딱 이런 거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모였으니까 원래 뭐 각국에 무슨 선거나 뭐 중요한 포리티컬 이벤트가 있는지 한번 라운드를 해보자. 이러면 쭉 돌아가면서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제 같으면 이러겠죠. 4월에 총선이 있고 12월에 대선이 있다. 또 다른 나라 쭉 가다가 원래 엄청나게 선거 많더라고요. 그러면 결론 딱 나옵니다. 원래는 걸렀다. 희한하더라고요. 정말 연구 검토해야 될 과제입니다. 왜 그럴까? 예?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불가피한데 그 선거가 오면은 왜 그런 그 밸류를 지향하는 이슈에 진전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울까? 뭐 그런 것도 굉장히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 분석도 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오늘 뭐 거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돌아가면서 이제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합니다. 들락날락하면 이제 자기가 소위 대표로 있는 지오그래피컬 그룹, 그죠? 뭐 가서 이제 저 안방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제 뭐 그쪽에서 그 그룹에서 그 정도면 되겠다. 뭐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 이런 게 좀 끼어 들어가면 좋겠다 하면 또 갖고 들어옵니다. 가서 저 친구들 밖에 있는데 뭐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런 거 좀 추가되면 좋겠다 나. 그럼 뭐 그래 넣자.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조금은 시간은 걸립니다.
또 소정도 돼야 되고 한 번 들락거리면 안 되죠. 뭐 들락들락하고 그룹마다 그런 걸 하죠. 그럼 이제 그게 일종의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이제 몇 페이지가 나와서 이게 합의다. 그러면은 바깥에 있던 사람들도 그래 그거 합의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몇 마디 했지. 이제 이래 되면 고래 눈둘 새우 눈둘 이야기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실패했던 게 그게 2009년 말이었나요? 그 덴마크에서 했던 이 기후변화 정상회의. 그때 그 정상회의였습니다. 정상회의가 되면은 특히 미국 대통령이 떴다 이러면은 들락날락이 안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이게 그 장소가 완전히 실오프가 되면은 들락날락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가 거기서 쿵짝쿵짝 해가 몇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딱 꺼내면은 이거 뭐냐 이거죠. 실제로 그때 그게 벌어졌거든요. 바깥에 있던 한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도대체 이거 뭐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우리 굉장히 챌린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 합의를 해놓고 합의문으로 채택을 못하고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그 회의 기록에 끼워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떤 합의로서의 파워를 갖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뭐 국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느낀 경험, 거기서 제가 이게 그거구나 라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아마 소통의 중요성은 그런 것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결국 끌고 가야 될 리더들과 또 그쪽에 뭐 어떻게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따라가야 되는 팔로워들 그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방법 이제 이런 것일 텐데요. 요즘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하고도 제가 이렇게 백수가 되고 난 다음에 후배들하고도 만날 기회도 있고 오늘 저녁에도 제 고등학교 후배들이 만나서 이야기 좀 듣고 싶다. 얘가 요새 뭐 콘서트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 저는 뭐 제가 드럼도 치고 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맡을 악기가 뭐냐? 물으면 그거 아니다. 와서 주저주저 이야기하지 말고 앉아 있고 물으면 대답하고 뭐 그게 콘서트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처음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럼 뭐 그냥 제 후배들이니까요. 고등학교 후배들입니다. 그래서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 이야기를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 들었냐 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자본주의가 완벽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몇 번 시도됐지만은 다 페일했다.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죠? 역사의 뒤안길을 다 굴렀었다. 그리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가지만은 이거 자체가 부정이 되면 안 된다. 그 시장 경제에는 분명히 경쟁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시장을 어디서 활력을 찾겠냐? 그럼 경쟁이 뭐냐?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균등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거기서 출발을 하자. 네가 그거 하고 싶은데 못하게 했냐? 기회는 균등하다. 근데 노력을 하기 위하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결과가 달라졌다고 그 불평하면 그건 네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겠다. 그죠? 그 어떤 구조적인 스트라티피케이션이 있다. 이거 좀 unfair하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참, 네 노력해도 안 되면 그거 어떡하냐. 조금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니냐. 근데 뭐 하여튼 뭐 죽을 똥 노력을 하는데도 이 벽을 못 뛰어넘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다들 그런 고민들 하시겠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들은 숫자고 아마 대충 맞지 않을까 하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률이 한 85%까지 된다고 그러죠. 독일은 30%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 60%. 그 대학을 마치고 배출되는 학생들이 한 50만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50만. 근데 우리가 GDP 1% 성장을 하면은 과거에는 한 6만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뭐 국제화가 되고 아웃소싱이 되고 하면서 고용이 밖으로 나가고 하니까 이게 6만에서 자꾸 준다 이거죠. 뭐 5만. 또 어떤 학자들은 뭐 4만 5천까지 줄었다. 2% 성장해봐야 우리 잠재 성장률이 4%면은 4 곱하기 5 해봐야 20만. 그러니까 경제 성장으로 이 프로바이더 할 수 있는 자업이 20만밖에 안 되는데 50만이라는 그 넘버가 매년 배출이 된다.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결국 뭐 뭔가 성취를 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20만, 페일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30만이 나오면 이게 그 30만은 이 도대체 하고 어디 가서 이 구도를 바꿀 수 있느냐? 는데 대한 이 뭐랍니까? 불만의 인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20만마저도 거기에 보면은 또 아마 이 숫자도 맞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야망 있는 젊은이들이 그래도 뭐 고위공무원, 소위 고시라는 거죠. 에다가 그럴싸한 대기업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한 2만 내지 3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업의 수가. 거기다가 조금 더 넓게 가지고 그래도 기업, 이렇게 중견기업 이렇게 해봐야 한 10만. 그러니까 경제 성장으로 만들어낼 수 20만 중에 젊은이들이 그래도 부모 앞에 가서 난 요번에 취직했는데 하고 자랑할 만한 자리 10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상당히 그 불만의 요소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뭐 고용 없는 성장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뭐 소통 이야기인데요. 그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한번 그런 말씀 하시는 분, 과거에는 안 그랬냐? 과거에는 뭐 그런 사람이 잘 안 됐냐? 과거에는 그 경제 성장으로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그 자업의 남바하고 이렇게 그걸 구하는 사람들하고 이 매치가 정확하게 됐냐? 과거에는 안 됐었죠. 늘 갭이 있었죠. 과거에는 그럼 왜 문제가 안 되나? 요새 와서 그렇게 문제가 되냐? 아마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소위 요즘 등장한 SNS, 그죠? 아주 문명의 이기로 등장한 그 소통의 툴, 이제 뭐 셀폰 이런 것들이죠. 과거에는 그만큼 개인이 자기 의견을 뭐랄까 좀 정제되지 않고 불만의 형태로 터뜨릴 수 있는 그런 툴이 사실 없었죠. 그리고 뭐 그걸 독자 투어란 해가지고 뭐 신문에 해봐야 신문에서도 뭐 밤새 작업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 내봐야 굉장히 그 수용할 수 있는 숫자는 줄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보면은 요즘 SNS는 뭐 참여의 그 폭이나 이 확대의 속도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메모리 될 수 있는 용량 이거는 뭐 거의 무제한이라고 봐야죠.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그 무제한적인 소통이 지금 엄청난 그 뭐랄까 속도와 그 다음에 이 뭐랍니까 이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그 구조적으로 만족하는 쪽보다는 불만 있는 쪽의 숫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쪽에서 지금 이런 그 가지 뭐랍니까 사회에서 어떤 소위 뭐 이 유시가문들 이야기하는 그 소셜 코이ዥ 사회적인 통합에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깔려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그 소통 부분은 결국 그걸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보스를 몇 번 초청을 해봐야 현직에 있으니까 초청을 받았죠. 가면 초청해주는 대신에 늘 패널에 가서 몇 번 그걸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 더구나 외국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로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려면. 근데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그거예요. 작년 뭐 1월이죠. 그때 이제 자스민 혁명, 중동 한참이었습니다. 그때 제보고 첫 패널에 들어와서 하라는 말이 그겁니다. 이 유미디어가 유오드를 창출하는 데 역할이 뭐냐? 그게 다 타픽입니다. 엄청나게 어렵고 무거운 타픽입니다. 제가 미디어에 있어본 적도 없고 제가 뭐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그런 참여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요. 근데 이걸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밤새도록 고민을 해도 이게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해는 붕 떠오르고 해서 제가 그간에 쭉 생각했던 걸 갖고 갔네요. 딱 앉으니까 옆에는 워싱턴 포스트 executive director, 굉장한 언론들입니다. 그 옆에는 미국 광고질 협회 회장, 저는 여자들이니까 한 40대 된 여자. 이쪽은 쿠웨이트에서 오는 뭐 사업가, 또 한 분은 뭐 종교 앵글리칸 처치 영국 사람이더라고요. 그 이야기 풀어가는데요. 다들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 SNS에 문제가 없진 않다. 근데 이건 부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를 뭐 그 중에는 혹자는 그렇게 했죠. 이게 조금 그 무한대의 그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늘린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부수돼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보다 더 소위 올리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하는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뭐 그런 의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청중들이 Q&A를 통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쭉 보고 정리를 해보면요. 그런 말인데 이게 어차피 현대 민주주의는 매스 디마크러시다. 이게 뭐 10만, 100만, 5천만, 뭐 몇억 이러는데, 그죠? 그건 큰 매스인데 거기에 네 이름 뭐냐, 네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 그거 알아서 뭐 하느냐. 그런 매스에 이런 의견이 있다. 이런 거를 알고 정책을 만들어 가야지. 이름만 한 게 미스터 김이냐, 미스터 박이냐, 미스터 스미스냐, 이거 그거 센서십이다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들 이제 Q&A를 통해서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을 해보면 혹시 이거는 문명의 이기로 등장이 됐고 지금 우리 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럼 거기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아주 단편적으로 의견을 내고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또 우리 현실을 보면 거기 뭐 막말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공직자들이 늘 이제 뭐 이렇게 소통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거기 저도 그런 예입니다만은 거기에 참여를 했다가 이제 뭐 대통령 얻어 터지고 이제 뭐 끊어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얻어 터지는 게 무슨 논리적으로 터진 것도 아니고 이제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거나 그죠? 이제 평생 들어보지 못하는 이제 막말을 듣거나 그러고는 아주 개인적으로 이제 정량이가 떨어져서 이제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정화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많은 나라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은 무슨 크게 이것이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거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이 없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거기에 조금 어느 정도의 그 부적절성, 참여자들의 어떤 책임성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이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의 어떤 책임, 그죠? 그러면 또 거기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더 많은 숫자가 보통 더 많은 숫자죠. 그 소통은 불가피하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율성, 만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것과 그 다음에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 이 사이에 갭을 메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은 결국 리더들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10분 이 경제 관련한 무역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경제학자도 아니지만 전부 다 이제 제가 업무상 취득하고 업무상 제가 스스로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낀 말씀을 이제 드려보는 겁니다. 그 무역 사실 아까 우리 김 회장께서도 수출 이야기 하셨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나라 수출 드라이브 걸 때까지 좋았죠. 드라이브를 계속 걸면서 우리 경제가 커지니까 이제는 수출만은 안 됩니다. 교역이라는 걸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편 시장에 뚫고 들어간다 하면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시장의 개방도 따라가야 됩니다. 막아놓고 우리 거는 넘겨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거 사기만 사라. 이거 안 통하는 거죠. 통할 리도 없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드 바이 룰의 기본적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쭉 업무에 임해왔습니다만은 그 국제적인 교역의 큰 질서나 흐름을 보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가트 체제가 물론 선진국들이 주도가 됐죠. 그게 하면서 47년이 됐으니까 한 몇 년입니까? 43년하고 한 50년간 쭉 유지되다가 이거보다 좀 더 잘해보자 해가지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WTO가 출범이 되고 오늘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체 흐름을 보면은 연도마다 조금씩의 부침은 있었지만 그 국가들 간에 모여가지고 이 논의를 하고 끌어낸 결과 내지는 그 과정을 보면 틀림없이 이건 틀림없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이 교육의 장벽을 어떻게 하면 올려볼래? 그래서 교육을 막아볼래? 아니면 관세를 어떻게 올려가지고 좀 상품의 이동을 좀 덜하게 해볼래? 아니면 자본이 어떻게 하면 덜 흐르게 막아볼래? 라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품의 이동을 조금 더 자유화해볼래? 어떻게 하면 자본의 이동을 조금 더 자유화해볼래? 어떻게 하면 교육의 장벽을 좀 더 내려볼래? 그것이 국제적인 논의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 국가 뭐 1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가 뭐 대표적으로 그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죠. 엄청나게 어려워지니까 베가다이메이커 그죠? 근린궁극화 정책을 했죠. 관세 막 들이올리고. 근데 그게 결국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다시 그 몇 년 뒤에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한두 번의 부침이 있었지만은 큰 흐름은 보다 더 자유화. 그런데 자유라는 말을 쓰지만 아직 자유가 안 됐습니다. 엄청난 많은 예외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불구가 있고. 그러니까 보다라는 말이 꼭 붙죠. 보다 많은 자유화. 또는 뭐 보다 원활화. 뭐 이런 게 이제 큰 논의였고. 그러면 가트 체제가 거기에 어떻게 기여를 했냐? 가트는 관세 내리지 않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죠. 제너럴 어그리먼트 트레이딩 테리프니까. 테리프를 어떻게 내리냐? 내렸더니 뭐가 좋아졌냐? 교육이 분명히 많아졌습니다. 글로벌 트레이드가. 그거는 뭐 그래프가 딱 나옵니다. 관세가 내려간 그 그래프하고 글로벌 트레이드가 올라간 그래프하고 이게 상관관계 뚜렷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드가 늘어서 뭐가 좋아졌냐? 글로벌 트레이드가 늘어난 그 그래프와 또 다시 한번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한 그래프가 큰 아주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성장하면은 거기에 부가가치가 생겼고 그것이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거는 뭐 아무리 그 좀 다른 색다른 그런 논리를 전개하는 경제학자도 그 사실만큼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한 사람도 지금 못 봤고요. 다만 최근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그렇게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거기에 참여한 국가들, 뭐 국내적으로 보면은 국내처럼 하면 거기에 참여한 시장의 주체들, 플레이어들이 에퀴터블하게 나눠 가졌냐? 누가 더 많이 가져갔냐? 이제 이런 논쟁은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있죠. 그 국가 간에도 있었던 그 결과가 DDA입니다. DDA에 그냥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 D자가 디벨롭먼트입니다. 디벨롭먼트. 그럼 그전에는 쭉 라운드 하다가 왜 디벨롭먼트라고 그러냐? 그게 바로 그겁니다. 철학적인 배경은. 개도국들이 가트 이래로 쭉 해가지고 라운드를 몇 번 하면서 교역이 창출된 건 사실이고 그걸로 성장된 건 사실인데 그 몫을 누가 많이 가졌냐? 선진국들이 많이 가져가고 자기들은 가져가긴 가져왔지만 세 발의 피다. 이건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역을 그렇다고 교역 확대하지 말자고 이야기한다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교역 확대를 계속 논의를 하되 개도국들의 어떤 가져갈 몫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 주라. 그 한 게 도하 라운드에 도하 디벨롭먼트에 들어간 겁니다. 도하 개발 어젠다죠. 개도국들의 개발도 생각하면서 무역하자 이거죠. 근데 요거를 국내적으로 딱 이렇게 좀 세팅을 줄여가지고 국가 내부로 생각을 하면 뭐 적절하게 이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해방 이후에 교육 계속 됐고 우리 무역 성장의 그 그래프, 우리 경제 성장의 그래프가 똑같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 성장이 내려간다면 오늘 현재도 아마 우리의 GDP 규모는 줄어들 겁니다. 내지는 스톱할 겁니다. 뭐 아마 원래 굉장히 수출이 어려워진다 해가 다시 일정이 유지가 될지 그보다 미끄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 교육 규모가 줄어들면 바로 GDP가 줄어든다는 별 수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하여튼 그러니까 교육 확대하자는 거는 저는 분명히 그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적인 그 논쟁이나 뭐 논란이나 아니면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될 포인트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에 좀 에퀴터블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는 것에 대한 지금 그 챌린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뭐 경제학자들이 조금 유식하게 하면 저는 잘 모르는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양극화 아니면 뭐 인컴 디바이드 이런 거겠죠.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경제에서 늘 키우기하고 나누기 이거는 뭐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니죠. 이건 늘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데서는 늘 등장하는 화두입니다.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나눌래. 이게 수레에 두 바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 바퀴 가지고는 찌끄덕거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려면 결국 분배가 잘 돼야 되고
거기에 어떤 분배가 잘 돼야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가고 그 반대로만 뭐 해서 더 간단하죠. 통합이 안 되고 하면은 거기에 엄청난 소셜 코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찌그덕거리는 과정에서 지출하지 않아야 될 코스트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두 개가 이제 잘 조화롭게 가야 된다는 건데, 뭐 어느 분이 딱 대놓고 그런 말 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뭐 우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나누기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키우기 이거 집어치자. 저는 그거는 해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누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 키우기와 나누기, 뭐 성장과 분배죠. 이거를 어떤 그 어프로치를 기본적으로 어떤 대립적인 개념으로 두 개를 본다면 그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저는 해답은 나올 수가 없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가야 되는 두 가지다. 두 가지의 명제다. 그렇게 봐야 어디선가 해답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1, 2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FTA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뭐 쟁점으로 이렇게 번장되고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를 지금 뭐 보통 이제 조약이나 협정은 4단계입니다. 협상하고 그 다음에는 서명하면 이제 텍스트를 확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각자 국내에서 비준하고 그 다음에 날짜 잡아서 발효시키고 딱 4단계입니다. 협상, 서명, 비준, 발효. 지금 비준까지 끝나고 이제 서로 말만 맞춰가 날짜 잡으면 발효해야 되는 게 이제 한미 FTA인데요. 이거를 뭐 지금 와서 이제 폐기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런 뭐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저는 이렇게 좀 비유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에서도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죠.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 그건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뭐 어느 나라나 여야가 있고 찬반이 있고, 그러면 뭐 집안이든 집안 안에서, 국가이든 국가 안에서 해결되고 타협되고 절충되고 하는 게 정도가 상례죠. 집안에서 뭐 싸움 났다고 옆집 가가지고 우리 집에 싸움 났습니다 이러면 결국은 집안 망신입니다. 집안 망신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해도 어떤 우리끼리 정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절충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뭐 싸움 났다고 옆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싸움 났는데 하고 하면은 그거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불이나 질러대고 하면 더 크게 싸움이 번질 텐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지난 일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뭐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결국 협상을 타결할 때 그때 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쇠고기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파동도 아니고 사태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사실 미국산 쇠고기가 처음 들어오는 건 아니었죠. 근데 그게 쭉 들어오다가 미국에 광우병이 났으니까 스톱을 했죠. 몇 년간 스톱을 하다가 다시 리오픈을 하는 거죠. 재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때에 이제 그게 벌어졌는데,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 정부에 있던 관리들은요, 매번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저게 다시 리오픈이 돼서 들어오면 우리나라 축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겠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경쟁력, 어느 정도 피해가 있겠냐, 어느 정도 보완이 될 필요가 있냐, 그럼 재정 투입이 얼마나 되겠냐, 이 걱정만 미리 한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정부 안에서 저를 포함해서 국민이 어떤 분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고 들고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막 소란스러워진 게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쪽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이거 뭐 화장품도 못 바르고 뭐 여학생들이 생리대도 못 차게 생겼다 뭐 그러니까 이거 진짜 와 정말 이 사태는 정부가 생각했던 그하고는 양도 대응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려웠고요. 근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 뭐 다 돌이켜보시면 이미 기억이 좀 아삼삼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사실은 뭐 어떤 상품이든 이게 교육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나 어떤 나라나 뭐 한 나라가 이 상품은 이렇게 국가 간에 교육이 되려면 이 스탠다드가 있어야 돼 하면 그건 글로벌은 아닙니다. 그건 그 나라의 스탠다드일 뿐이죠. 그럼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되려면 몇 나라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늘 협의를 해서 정하죠.
크게 정하는 것이 WTO. 아까 말씀 트레이드 바이 룰. 그러면 아주 세부적으로 과학적인 그런 게 필요하면은 특히 뭐 음식 이런 거는 애니멀 헬 오가나이제이션, 뭐 OI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다음에 뭐 가공식품은 또 뭐 코덱스라는 그런 또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모회가 의논해서 만들고 이런 식품은 아니면 이런 상품은 이런 스탠다드가 되면은 그냥 뭐 규제 없이 왔다 갔다 하도록 하자는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룰의 일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맞도록 그 대응이 됐었느냐 이런 거를 돌이켜 보면 참 그때 그런 일은 뭐 앞으로는 좀 있으면 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추가 협상이었고요. 정말 뭐 저쪽에서 어렵다고 할 때 점 하나 못 고친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다들 들으셨고. 근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캠페인을 하면서 뭐 자동차 산업 어렵다. 근데 저는 그게 그거였으면은 정말 끝까지 붙어가지고 로직으로 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상대편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미국은 자유교육을 추구를 해왔다. 지난 수십 년. 근데 그게 미국의 경제에 좋았느냐. 그 결과가 쌍둥이 적자, 그 중에서도 무역 적자 엄청나게 늘어났다. 결과를 봐라. 이것이 도움이 되냐. 이런 로직이었거든요. 미국 민주당이. 우리나라 선거 캠페인에서 국민들한테 막 호소를 하면서 그래 했는데 제가 그 로직으로 우리 보고 협상을 하자, 추가 협상을 하자 하면 저는 끝까지 하고 저는 깨겠다. 그 로직을 얼마든지 깰 수 있다. 그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시면 2008년에 월스트리트에서 금융위기가 났죠. 그게 아마 대공황 이후에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제일 큰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뭐 미국 자동차 산업이 거의 파산 직전이었죠. 엄청난 공적 자금이 뭐 수천억 불이 들어가고 그러고 이제 기사회생을 해야 요즘 좀 다시 뭐 좀 팔아먹고 있다는데 그 경제 전체적인 분위기나 여건이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로직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쪽도 죽기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걸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모멘트 오브 트루스로 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뭐 정부안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기업들도 이거 죽이는 것보다 저쪽 사정 좀 봐주자. 그래야 빨리 가는 게 우리한테 훨씬 이익이 된다. 근데 이거 뭐 끝까지 붙으면 문제 되거든요. 죽기 살기인데 정말 이제 그런 어떤 판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더 이상 이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벗어나서 뭐 최근에 어떤 쟁점화에 관한 제 의견은 말을 좀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5분, 6분 남아있는데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계시면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생생한 그 얘기들이 협상이나 협상 생활 어떤 그 회사나 국가를 운영해 가면서 담을 수 있는 생생한 어떤 좋은 귀감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몇 분 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직접 대면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몇 분 질문을 좀 하시죠. 네, 정 기자님. 한중 FTA 전망을 좀. 네, 예. 그 한중뿐만 아니고요. 조금 컨텍스트를 조금 넓게 해가지고 보면 이 지구 전체 지구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어떤 뭐 지오그래피컬 그룹이 있죠.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뭐 북미, 중남미, 그다음에 뭐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딱 되는데요.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보면은 동아시아 쪽의 어떤 그 경제적인 국가 간의 경제적인 관계나 유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약한 건 사실 같습니다. 유럽 전체를 보면 거기 뭐 EU라는 큰 요새가 생겼고 또 저쪽 미국에 가면은 북미에는 나프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남미는 뭐 미국의 뒷마당 이런 쪽으로 돼가지고 남미 뭐 자기들끼리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아시아 쪽에 보면 이제 아세안 이 뭐 그래도 그나마 아주 루즈한 형태지만 그렇게 하는데 비해 가지고는 규모에 비해 가지고는 정말 좀 이렇게 코오퍼레이티브한 협력적인 연계가 부족한 게 한중일 아닌가
그건 뭐 사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역대 지도자들이 우리도 좀 더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지가 오래됐죠. 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이제 그런 컨텍스트 하나, 둘째 안보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제 늘 안보 이러면은 늘 우리는 이 세팅이 한미일 이렇게 됩니다. 한미일. 근데 앞서 말씀드린 동아시아에서 경제협력 이렇게 되면 이게 또 한중일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세팅의 그 기본적인 구도가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중국이 물론 그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경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중국하고의 경제 외적인 협력 또 결국 경제적인 연계 안에서 끌어내야 된다고 싶습니다. 그걸 바로 경제를 뛰어넘어가지고 중국과의 어떤 그런 안보적인 연계 그런 거는 서로 간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한미일, 한중일 뭐 이런 세팅을 보면 더 세월이 많이 가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러면은 한중 FTA는 이게 경제인과 동시에 그 경제적인 그 관계를 심화시키는 바탕으로 거기서 안보적인 일도 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최근에 뭐 동아시아 안에서 뭐 TPP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TPP는 뭐 결국 또 미국, 중국이 굉장히 좀 경계를 하는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미국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좀 성격이 좀 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경계를 할 만한 그런 구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표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그 면면을 보면 또 우리 TPP에 앉아 있는 그 나라들하고 대부분 양자적으로 FTA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적인 우선순위로 보면은 그거보다는 역시 우리의 뭐 첫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하고의 어떤 그 경제적인 협력이나 유대를 강화시키는 쪽에 프라이어티를 두는 게 맞다. 이런 거는 뭐 그런 결론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상을 실제로 어떻게 할래? 그거 뭐 언필칭 위협도 되지만 기회다. 그 기회로 활용하자. 뭐 당연히 그래 해야겠죠. 근데 위협을 그렇다고 뭐 아주 없어진 것도 아닌데 위협이 그 부분도 대비가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늘 생각이 이제 농업 어떻게 할래?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뭐 아직 협상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만 그 한중 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대화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뭐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또 중국이 우리의 앞서가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맺은 FTA를 보면은 그 레벨이 뭐 그렇게 진짜 뭐 자유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게 상당한 정도의 그 플렉시빌리티가 많이 개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양측 간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구동존이 이런 말씀 많이 하죠. 그 서로 좋은 거는 빨리 하고 서로 조금 입장이 좀 어려운 거는 좀 썰어 쌓아야 됐다가 차차 하자 이런 거죠. 뭐 그런 기본으로 간다면 그 소위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그 우리가 조금 그 다독거려가면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간다면 그런 단계를 지나야 될 겁니다. 뭐 서로 간에 지금 이야기가.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강한 형태의 어떤 양해를 성립시키고 난 다음에 디테일한 협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녹음은 사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국이 땅이 워낙 크니까 뭐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렇긴 하지만 중국 전체로 보면은 식량 자급 자족이 안 되는 나라거든요. 자기 국민들 다 못 먹여냅니다 지금. 그럼 저게 분명히 그 식품에 대한 수요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뭐 2만 불 됐다는데요. 5만 불이라는 소득이 넘는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 그 우리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5만 불이라는 구매력을 갖추게 된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식량 작업이 안 되고 식품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관심이 지금 엄청 높아졌다고 하면 더군다나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 지리적인 근접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씨 뿌려가지고 파란 거 나오면 그거 잘라서 저쪽 파란 거 하고 뭐 경쟁할 때 저는 그거는 힘들다고. 그게 좀 부가가치를 잡아내고 부가가치를 넣다 보면 이게 산업화가 좀 돼야겠죠. 농업이 조금 이렇게 그 뭐랍니까 프로세스드 푸드
그다음에 뭐 안정성도 높이고 부가가치도 많이 넣고 그래 하면 충분히 그런 대책이 필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쪽으로 살려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까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글로벌라이즈 되는 데서 농산물이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그 주제로서 농업 발전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조은기 30년 동안 농업 정책을 펼쳐오신 조은기 사무총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걸로 잡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아까 피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FTA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ISD와 독수 조항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시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다음번에 그런 이유 때문에 농업 정책을 주제로 잡았으니까 바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치 경쟁을 할 수 있지만 고부가 가치 농업 정책으로 빨리 탈바꿈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좋은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훈 본부장님도 다음에 꼭 나오셔서 경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ISD 3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국회 끝장 토론에는 나가 닷새를 낸다가 토론을 했는데 또 이번에 뭐 이렇게 편지 보낸 걸 보니까 그게 일본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뭐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도 추가 협상에서 ISD 고쳐낸 거 하나도 없고요. 옛날 그대로. 그때 이제 그분도 지금 반대하신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거기에 계셨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평가가 있었죠. 이게 그 외국인 투자, 외국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 첫째. 그 다음에 우리의 바깥 투자를 보호하는 데도 유익하다. 그런 평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게 한 몇 년 전입니까? 4년 전이네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이 정책으로 보면요. 우리가 ISD를 도입한 게 1976년입니다. 그럼 몇 년 됐습니까? 한 30몇 년, 35년 됐네요. 영국하고 투자보장협정을 하면서 이걸 처음 갖고 왔어요. ISD를. 그러고는 35년이 지나는 동안에 81개국하고 했고 제일 마지막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거 싫다 했는데 우리가 교섭을 해가지고 넣었거든요. 왜냐? 중국이 우리 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어떤 차별적인 조치에 의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게 배경이었죠. 그 81개의 마지막 81번째 중국입니다. 그 ISD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왔던 정책입니다. 기록입니다. 획적으로 보면은 이 ISD가 되면은 인용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익시드라고. 그게 이제 국가와 투자자가 분쟁이 나면은 이 절차에 따른다는 협정이죠. 국제협정입니다. 그게 1966년에 협정이 성립이 됐고 우리는 그 다음에 67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67년에 가입을 했으면 그게 언제입니까? 한 45년 됐네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147개국이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패널을 만들어서 중립적으로 하자. 147개국, 우리하고 미국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 147개 중에 최근에 두 나라가 탈퇴를 했어요. 2007년에 볼리비아 탈퇴했고 2009년에 에콰도르 탈퇴했습니다. 지금 145개국. 볼리비아, 지금 남미의 대표적인 좌파 정권이라고 그러죠. 모랄레스. 그 친구, 그 대통령 집권하고 탈퇴하고 외국 자본들 국유화하고 그러면서 외국 자본들 다 빠져나가 버렸죠. 그런데 일부 세계적으로 국유화를 했습니다. 에콰도르 2년 뒤에 비슷하게 가죠. 차베스 지금 탈퇴하겠다고 왕왕거리면서 실제로 탈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해왔던 그 종적, 그 다음에 지구상의 지금 행적, 이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나라가 했으면 이거는 하나의 룰 아니냐. 이런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와가지고 없애자 이러면 그럼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죠. 그럼 우리 앞으로 벤치마크를 할 나라가 볼리비아냐, 에콰도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냐고. 거기 오랫동안 1,500분을 끝장 토론하면서 들어보니까 딱 세 가지더라고요. 상대가 미국 아니냐. 그래서 두 번째는 공공정책이 어려워진다. 세 번째는 사법주권. 우리나라에 그 잘 되어 있는 법원이 있는데 왜 바깥에서 가져 그러냐. 그 세 가지더라고요. 그 세 가지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미국, 이것 때문에 식민지화가 된다면 우리나라 이미 대한민국 아니다. 이미 식민지화 됐으면 40년 전에 식민지화 됐었어야 된다. 그 많은 나라 식민지화가 됐었어야 된다. 이거
그 147개국 식민지가 되려고 이렇게 했냐. 그 둘째, 공공정책.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오늘 그 책자도 하나씩 드렸는데 나중에 가시더라도 한 53페이지부터 한번 보십시오. 반대책에서 주장하던 어떤 그 정책,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뭐 민영화, 이거는 요런 조항으로 적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요런 조항으로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도 설명해도 안 되길래 제가 거기에 페이지 수하고 조항 수를 거기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주권. 아까 협정 이야기 했습니다만 모든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의 주권만을 내세우면 세상의 어느 나라도 조약, 협정 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요. 무슨 뭐 기후변화 풍풍 뿜으면서 탄산가스 뿜으면서 산업을 발전시킬 자유, 그런 자유, 주권 나라마다 다 있죠. 근데 이랬다가는 지구촌이 못 살겠다. 이거 좀 줄여보자 하고 협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 협약을 만들어 가입을 할 때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주권 조금 양보를 하고 공동선을 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죠. 우리나라 지금 쓰레기 철철 넘칩니다. 그간에 공해상에 많이 갖다 버렸죠. 그랬더니 공해에 몸살이 났습니다. 국제사회가 모였습니다. 공해 좀 이제 쓰레기 버리지 말자. 이래다가는 지구촌이 망하겠다. 그 공해에 쓰레기 버리지 말자는 협약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가입을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공동선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 갖다 버릴 권리 우리가 스스로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모든 나라가 국수적인 주권을 만을 주장을 한다면 그건 국제사회 공동선, 국제사회 조약, 협약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WTO에 가입을 하면서 이런 물건 갖고 들어올 때 관세 그전에 20%였는데 5% 하자. 우리 이거 보호하려면 100% 때리면 되죠. 관세 100% 때리면 5% 하고 우리 막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지구상에서 이게 움직이는 교육이 안 된다. 그럼 이거 5%로 하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100% 때릴 수 있는 주권 양보를 하고 5%에 합의를 한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은 교육이 성장이 되고 교육이 성장이 되면은 지구촌이 평균적으로 성장이 된다. 이건 공동선이죠. 그거 아니면은 그 성립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협약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이 국민들 가슴에 불지르기는 참 좋은데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면 그게 대한민국이 갈 길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뭐 의견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박 원장님 혹시 과학 쪽에서 뭐 없습니까? 그건 저 오경원 교수님 과학 쪽에서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 다른 시각을 좀. 네, 좋습니다. 잠깐만 그냥 모멘트 오브 트루스에서 그 지켜서 꼭 이것만은 지키셔야겠다고 생각하는 밸류가 있을 텐데요. 예. 그 밸류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 또 미국이나 EU에서 그쪽에서 지키고자 했던 밸류가 뭔지 그거 좀 좀 주시죠. 아, 예. 그 굉장히 철학적이긴 한데요. 그 value라는 거는 굉장히 그 협상 안에 이제 언더커런트리 흘러가는 거고요. 그 모멘트 오브 트루스에서 이제 자녀 쟁점, 그죠? 자녀 쟁점을 놓고 뭐 이렇게 치고받고 할 때는 그거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밸류라기보다는 이슈들이죠. 이거 뭐 쉽게 말씀드리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황이. 근데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은 자녀 쟁점을 쫙 나를 해봤더니 한 10가지 된다. 그래서 상대편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저보다도 더 많은 쟁점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당당하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10개 중에 그때 10개는 아니었습니다. 10개 중에 3개 I can say yes. 근데 3개 you have to give it up. 내주고 난 다음에 해라. 이건 지금 죽어도 안 된다. 나머지 뭐 4개 이거 let us try. 뭐 이제 이런 categorizing이 가능하죠. 그게 이제 그런 걸 할 때는 또 하나가 스페어 헤드 이렇게 대표끼리 앉고 뒤에 또 대표단이 많이 앉으면 그런 딜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뭐 양보를 하려면 뒤에서 안 됩니다 하고 막 뒤에서 막 우리 대표단들이 그렇게 이제 그걸 해요. 왜냐하면 다 어떻게 보면 다 스테이크홀더들이죠. 부처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상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뭐 조금 뭐 해가 막 상대편을 막 이게 공격을 하고 막 책상을 치고 이러면 뒤에서 막 잘합니다 그럽니다. 그게 협상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있는 사람 늘 어려운데요. 이게 진짜 말씀하신 그 진실의 순간에 딜이 되려면 딱 둘이가 만나야 돼요.
둘이가 만나서 그간에 흘러왔던 그 머추리티의 베이스를 두고 자기의 자치먼트를 갖고 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이거 세 개는 할 수 있다. 이거는 나 죽어도 안 되니까 네가 포기해라. 나머지 let us try. 그걸 다시 만나자.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철학적이라기보다 이슈 바이 이슈에 이렇게 있다. 제가 추가로는 네. 그 아까 IST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국내법을 해석할 때는 재판부가 네. 종을 해석하는데 이 109페이지에 보면 중재재판부가 의도된 내용과 다른 취지로 해석한 걸 막기 위해서 양당사자국이 해석을 한 것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네. 다행히 양당사족이 해석이 같으면 문제가 안 생기고 오히려 그게 여해석일까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네.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협약 내용이 서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럼 서로 다른 경우는 중재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예. 보통 국가 간의 분쟁으로 가기 전에는 늘 서로 간의 컨설테이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금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바로 분쟁으로 가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절차도 사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외교죠.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르면 입장을 좁힐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디스퓨트가 아니고 컨설테이션이라는 게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설테이션을 하는 과정을 아마 협약에도 6개월인지 얼마나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각자 생각을 해보고 하면 이건 디스퓨트까지 갈 거 없다. 그런 뭐 자성의 시간이 많이 나올 수도 있죠. 뭐 개인 간에도 뭐 그런 게 있죠. 뭐 화해 이런 쪽으로 서로 간에 법정에서 가기 전에 서로가 아웃 오브 코트 세틀먼트를 하면 제일 좋은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이고요. 그게 첫 번째. 둘째는 그 조약이라는 거는 국가 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해석, 그 모호한 부분에 대한 해석은 각국의 정부가 최종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패널에서도 양측 정부가 이게 디스퓨트로 온 뒤에도 컨설테이션이 끝까지 합의가 안 되고 디스퓨트로 온 뒤에도 양국 정부가 이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합의만 있으면 그 합의된 해석을 이 패널이 따라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계약이고 계약 당사자가 이거는 이렇게 합의한 게 맞습니다. 그 하면은 이 사람이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트위비, 패널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헌법 6조 1항에 그 공인된 국제법과 공인된 국제법과 비준 동의를 받은 그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미국하고 법 체계상 다르고 이게 지휘하다는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국민들이 듣기에는 야 진짜 우리 손해봤네 이제 이러는데요. 사실 법제가 다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 법제가 그렇게 부러우면 우리 헌법부터 고쳐가지고 미국식으로 따라가면 되죠. 근데 미국의 헌법이 생기고 미국의 법령이 생겼을 때는 미국의 역사를 배경에 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우리 헌법이 생기고 우리 법령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마치 제가 어디 가서 하도 설명하기에 영국에는 여왕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인데 그럼 누가 높냐? 여왕이 높다. 의전상은 왕이 높죠. 그럼 우리도 왕을 두자. 그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의 법제가 있고 저쪽은 저쪽 법제가 있는데 그런데 법제가 다르다고 해서 그건 그 나라가 국가 간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맺은 그 의무를 어떻게 지키내느냐는 형태는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법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책임이 다르냐 그건 아닙니다. 합의한 국가의 책임을 지키셔야 되고요. 그걸 어떻게 이행하느냐는 건 각자의 법제에서 이행을 하는데 상대편이 보기에 저 법제가 엉터리였기 때문에 합의된 의무가 이행이 되지 않는다. 그럼 분쟁으로 당장 가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법제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국하고 못하게 그런 날은 한 번도 없었고요. 미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똑같은 형태를 가입을 했는데 WTO에 지금 150개국이 넘는 회원국이 미국 법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WTO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도 이행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제소해서 끌고 간 케이스가 3건인가 4건이 있었고요. 우리가 미국을 끌고 간 게 7건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끌고 갑니다. 끌고 가가지고 총 11건 중에 우리가 7건이나 선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쟁송력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그 국가 간의 그 국가적인 책임이 다른 거는 그 법제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간에 국가적인 책임은 그 국가의 책임으로서 엄정한다는 것이고요.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분쟁으로 간다. 분쟁으로 가기 전에 국가 간에는 컨설테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 합의가 되면은 합의가 되는 거죠. 근데 합의가 되지 못하고 패널로 갔어도 그 과정에서 다시 합의가 되면은 해석은 그 패널이 합의된 해석이 따라줘야 된다. 왜냐? 그건 국가 간의 계약이고 국가가 당사자이기 때문이죠. 자, 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뭐 통상을 하시면서의 우리의 이미지는 굉장히 김 부부장께서 강성스럽게 통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셨는데 오늘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함께 일하고 괜찮은 사람 이런 느낌을 또 새롭게 받습니다. 네, 그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해 주신 분들 예. 다음번에는 3월 13일로 저는 한 달 걸러서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셔서 제가 또 고생을 사서 또 다음 달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농업 전략에 대해서 그동안 30년 연구하셨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기타 다양한 부분의 지도자들이 꼭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해서 3월 달에는 조홍기 씨 3월 13일이니까 시간 미리 체크해 놓으셨다가 와서 꼭 배우고 그리고 또 발전을 위해서 오피니언 리더로서 국민과의 소통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리를 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에도 꼭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경청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다음에 시간을 더 빨리 잡고 싶은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자꾸 빨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일찍 오셔서 같이 좀 인사들도 하시고 서로 영역에 대해서 배우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늘 재밌습니다.